We can come back, but the time is gone. I'm running to escape from your left. Don't lie, 'cause I know your heart. Don't try looking for someone to forget. 'Cause I gave you. 네, 이번 코너는요 아니되옵니다 시간입니다. 두 분의 대제약을 모시고 뭐가 안 되는지를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네, 모건대학교 영어교육과 이종복 교수님 나오셨고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머리가 좀 말끔해지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지난번에 못 나오셨던 분이신데요. 우리 그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입니다. 배재대학교 미디어 콘텐츠학과 박성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생기셨습니다. 아유. 왜 말씀이 없으세요? 네,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방송은 인터넷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네, 지상파 네. 아니니까 네, 너무 네, 이렇게 쑥스러우실 거 없을 것 같고, 이 두 분과 함께 현안을 좀 이야기해 볼 건데, 먼저 이종복 교수님께서는 어떤 거 좀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최근에 가장 따끈한 이슈라고 할까 논란이 많은 것인데 지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하겠다 이런 발표를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내놨죠.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아주 부글부글 끓고 뭐 오늘 뭐 파업을 결정한다고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시끄러워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응급실 뺑뺑이 또 소아과 오픈런 이런 용어를 아마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응급실에 가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정말 응급 환자가 이리저리 다른 병원으로 옮겨다니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사망할 수도 있고 이런 사망한 사례도 있었죠. 예, 실제로 있었어요. 네. 그런 얘기에서 나온 것이고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것은 요즘에 아이들을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소아과 의사들이 없대요. 소아과 의사들을 기피하는 그런 종목이라서 소아과 병원이 없어요. 지난번 방송해 보니까 이 인근에 예산군이 굉장히 군으로서는 큰 데죠. 근데 소아과 의원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소아과에 가려면 천안이나 세종이나 대전으로 와야 되고 그것도 새벽같이 나와서 줄 서지 않으면 아주 진료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소아과는 굉장히 붐비고 소아과는 대체로 없고 이런 현상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정부에서 보는 것은 필수 의료 인력 분야가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필수 의료 분야 그러면 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중요한 뭐 흉부외과라든지 뭐 그렇죠. 수술하는 그런 쪽 말하는 거잖아요. 응급의학과라든지 또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곳인데 이런 데는 이제 의사들이 좀 기피하는 그런 분야고 잘 나가는 아주 소위 인기 있는 분야는 혹시 피안성, 마방진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피안성, 마방진,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마는 뭐예요? 마취과, 마취과, 방사선과, 성형외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그런 분야라는 건데 정부에서는 의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것이고 의사 단체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 의사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의료 체계가 잘못되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의료인들의 분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그것은 의사들에 대한 정책이 잘못되어서 피하는 그런 분야가 많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제가 굉장히 여러 개의 내용 혹은 뭐 주장 이런 것을 들어보고 읽어보고 그랬는데 또 이쪽 읽어보면 그런 것 같고 이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져다 쓰는 이런 데이터들도 OECD 기준으로 많이 가져오는데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양측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다. 그런데 국민들 생각은 어떠냐면은 그 의료 노동조합인가 어디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약 90%, 89% 이 정도가 의사 양성 증원하는데 찬성한다고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대체로 의료인이 부족하다, 좀 의사가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의료인 많아지면 수가가 오히려 더 올라간다. 그리고 의사가 많아지면은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잉 진료하게 되고 쓸데없는 그런 처방 많이 하게 되고 이래서 오히려 의료보험 수가가 많이 올라간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거를 손보는 것이 더 급하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고 정부 이야기 들어보면 나름의 각각의 이유들은 있지만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의사수 부족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그리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의대 정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작년까지 그러니까 약 19년 동안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고정돼 있었어요.
이게 뭐 전혀 증원이 없고 의대와 의전원 합해서 3,058명.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매년 3,000명 정도의 의사가 배출되는 건데 이것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적어도 1만 명 이상이 더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매년 2,000명씩 증원해서 1만 명 이상 의사를 증원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인데 5,000명 규모로 넓힌다면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저는 의료인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는 의대를 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 혹은 관심 있는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제 크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여파가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의대에 지원하는 경쟁률이요 보통 30대 1 혹은 60대 1까지 이렇게 한다 그래요. 평균 적어도 30대 1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게 5,000명이면 15만 명이 응시하는 겁니다. 15만 연인원. 물론 이제 수시에서는 여러 군데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5군데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게 적어도 뭐 1, 2만 명 정도가 의대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대 정원을 늘린다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의대를 못 들어갔거나 하고 싶었었는데 못했던 학생들이 있겠죠. 이미 대학에 들어가서 다니는 학생들 중에 데이터에 의하면 서연고, 그러니까 서울대인대 고대의 이공계열, 이학계열에 다니는 학생 정도면 대부분 이제 그 선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서연고에 다니는 이과 학생들이 자퇴나 반수를 통해서 의대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이고 또 올해 서연고에 입학 예정된 그런 그 학생들도 나 재수해서 다시 의대에 지원하겠다 이럴 가능성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의과대학 있지도 않고 아무 상관없는 지역 대학들에게는 이게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빨려 나가니까 굉장히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의대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들은 지역 대학들은 좀 타격을 받기가 쉽다. 네, 그런 이제 도미노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하면 의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또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 혹은 4학년부터 의대 입시반 이런 것을 이제 대치동에서 많은 학원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황소학원 뭐 이런 데가 있대요.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를 준비하는 그런 반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아지는 것은 대치동 학원만 좋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아지는 거고 이제 사교육 광풍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이 작용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그 의대 정원 늘리는 게 현재 여론에서는 이제 의사단체의 반발 그리고 그 국민들의 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교수님께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지역 대학들에 어떤 영향이 끼쳐질 것인가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 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박성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절대적 의사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이제 지역에서의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것이죠. 근데 과연 이제 이게 정원이 늘어났을 때 과연 이 서비스 부족이 해결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원을 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되고 좀 슬픈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모두 다 의대에 가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외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은 뭐 스타트업 하려고 한다고 그러고 내가 테슬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자본주의가 아주 고도화된 미국에서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면 우리나라는 돈 잘 버니까 이제 의대 가겠다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다 거기에 몰리는 부분이 또 굉장히 슬픈 것이고 그 중에서도 또 내가 서울로 가야겠다. 지금은 지역에 의사 공고 내고 뭐 연당 몇 억 이상씩 준다고 해도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의무 거주가 있으면. 연봉 5억 해도 잘 안 모인대요. 네네 그런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 정책의 시도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차차 이야기하더라도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이견이 없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대학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단순히 지역 대학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뭐 R&D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막 됐습니다만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공과 대학에 대한 부분들도 뭐 다 이제 연쇄 이동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화된 정책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의사편, 국민편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이 아무쪼 미래에 우리가 이제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고도화될 수 있게 조금 정책적 폭을 좀 넓혀야 되는데 이 너무 단순화되고 단편화되고 그다음에 이걸 또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측면에서 이걸 달성해 내려다 보면 또 이게 단순히 이제 팀 편가르기를 하는 그런 형태의 단순 논의만 돼서는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수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세밀하지 못하다는 건데 정보를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이유, 저는 총선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게 하려고 한다 이런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수 교수님? 뭐 예, 정치적 사안일 수 있겠죠. 뭐 그 아예 배제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문재인 정권에서도 시도를 했었고 너무 거칠잖아요. 네, 윤석열 정권에도 시도를 했고 그렇죠. 근데 이 방법에 대한 문제인 것이거든요. 이게 의사단체하고 정부하고의 대화로 협상을 통해서 이거 뭐 몇 명으로 하자, 줄이자, 늘리자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들도 많고요. 데이터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깊이 있게 논의하고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도 이끌고 이런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대개 이제 보수 정권의 특징들이 이게 퍼퓰리즘이죠. 이것도 일종의 많은 국민들이 좋아한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의대에 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뭐랄까 이 사회적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 기회가 좀 더 예. 주어진다면 학부모들의 예. 표도 올 것이다.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표를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박성순 교수님께서는 어떤 거 준비해 주셨어요?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미디어의 환경 변화가 이제 단순하게 예전과 이제 좀 달라졌다에 대한 분위기가 아니고 완전히 혁신적으로 좀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걸 이렇게 보고 계시거나 듣고 계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이제 기존에 제가 얼마 전에 좀 10년, 20년 전에 했었던 미디어 이용 패턴과는 전혀 달라졌다. 근데 이제 이것이 단순히 시장의 변화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인식에서도 완전히 이제 우리에게는 TV나 방송에 대한 영역이 다르게 읽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까지 미디어의 모든 정책은 TV나 방송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IPTV까지도 TV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엔 TV를 못 붙이고 있는 것이죠. OTT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산업 안에서 그다음에 언론 산업 안에서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단순하게 우리가 넷플릭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지만 이 넷플릭스의 제작 환경이 형성화되면서 뭐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이 단가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단가가 올라갔을 때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좋겠지라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소수 인원들에 대한 혜택이 좀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 외의 인원들은 이제 더 일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제작 환경이나 제작의 여러 가지의 콘텐츠적인 측면도 뭐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승승장구했다고 얘기하지만 또 일말에서는 아예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내가 저작권을 갖고 창작자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그냥 만들어지는 기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점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형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 영역에서 우리 요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KBS나 뭐 여러 가지 공적인 역할을 해왔던 미디어들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퇴색되고 이제 이런 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형태의 일들이 좀 많이 일견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영향력이나 자기들의 활동을 잘 못해서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론학자로서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공영성이고 공적인 측면은 유지가 돼야 된다. 사회가 조금 더 고도화되고 이렇게 산업화될수록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뭐 KBS로 구현이 돼야 된다, 뭘로 구현이 돼야 된다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식의 논쟁도 지금 우리 미디어나 언론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뭐 사실 의대 정원이나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지만 이제 언론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조중동, 뭐 한겨레 경향 이렇게 해서 신문 위주의 것들이 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파 중심의 저널리즘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많은 정보를 접했다면 지금은 이제 뭐 포털의 시대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죠. 이제 유튜브, 그 다음에 AI 추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언론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에 대한 영향력이 좀 확장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소위 저는 좀 싫어하는데요. 단어를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전 뉴스는 뉴스고 가짜 정보는 가짜 정보지 뉴스 자체에 가짜를 붙이는 이런 네이밍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자꾸 발생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이 좀 많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단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강력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 정하고 이것을 표현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미디어 영역에서 특히나 이런 산업 영역이 됐든 어떤 언론 영역이 됐든 누군가가 그 규제의 영역으로서 그거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완벽하게 기준화하고 구분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규제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다뤄야겠다가 아니라 생태계를 좀 잘 구성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인터넷이면은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선정성 측면이거든요. 유튜브는 선정성 측면에서의 논란이 크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유튜브는 선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 자체 내에서 규제를 합니다. 규제가 뭐냐면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게 되면 수익 창출이 안 되게 만드는 형태를 보이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자체적인 뭔가의 자율 규제 체계를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선순환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귀찮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규제로 만들어보면 너무 쉽거든요. 아예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들. 근데 그건 좀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런 저널리즘의 위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 이제 언론에 있는 분들, 그다음 저널리즘의 영역을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이제 좀 자성이나 성찰이 필요한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대두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메인 방송사라든지 아니면 메인 신문사들이 과연 진짜 언론으로서의 그런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가라고 보면 그러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왜 우리가 뭐 이렇게 기레기 소리도 듣고 스스로 이래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스스로 언론인들이 만든 것이거든요. 앞서서 의사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전문직주의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우리가 별로 반론하지 않아요. 그 의사가 어쨌든 암이라고 하면 우리가 암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가 절대 다수가 믿게 만들어주는 영역인데 언론인들이 언론인을 전문직주의로 표시하면서 자신들이 뭐 언론 고시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성을 막 높이는 과정은 다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나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비판받는 건 좀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제 엊그제 저희 영상을 하는 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제 충격이 있었는데 챗 GPT와 유사한 서비스에다가 이제 말을 하면 텍스트를 입력하면 영상을 만들어줘요. 너무 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우리 미디어 콘텐츠 학과도 학생들이 많이 안 오겠구나. 이런 걱정들을 좀 하던 와중에 이제 AI 추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도 아마 그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력한 규제 기조를 좀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것 같고 이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치적인 부분 여러 가지의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 고민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유튜브 말씀하셨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알아서 보여주잖아요. 계속 이거 보라고 자꾸 들이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그 사고 자체가 그쪽으로 완전히 편향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정치적 어떤 성향이 뭐 진보, 뭐 보수 이렇게 있잖아요. 되게 진보들이 보는 건 계속 그쪽만 보고 보수들이 보는 그 채널은 또 계속 그쪽만 보고 그래서 아예 사고 자체가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되는 그런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게 좀 염려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운영하는 그 기업이랄까 회사들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이라든지 이 거대 공룡 몇 개가 대부분 다 이제 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강한 정보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순기능으로 작용하면 좋은데 이게 악용될 소지도 있고 굉장히 여기에 모든 그 우리의 생활이 지배당할 그런 가능성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도 이미 됩니다. 지배당하고 있지 않나요? 상당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은데 그 사실 한순간에 뭐 하나를 대응하는 정책을 만들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사회적 담론이 좀 필요하고 자성이나 윤리나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얘기들이 없어가지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아까 뭐 챗GPT와 같은 그런 AI 기반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거 관련된 윤리 규정 같은 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우리가 지배당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니되옵니다는 사실 지역 얘기보다는 좀 거시적인 얘기를 했네요. 이정복, 박성순 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